네, 최근의 정치본색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정치권 이슈에 대한 민심과 여론추이를 훑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유니움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 센터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리고 김한 한겨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스콕스 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론이 국민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방송에서 이제 네. 끝나고도 이야기를 슬쩍슬쩍 하실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어때요? 많은 네. 분들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뭘 알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 지적분들도 많이 물어볼 그렇죠. 거 아니야. 똑같은 조사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뭔가 은밀한 걸 더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즘엔 대부분 이제 공개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도 보는 눈이 예. 다르지. 그래서 네. 이제 대략 이제 보는 것이죠. 네. 총선을 전망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예. 일단은 지역구들은 지역구 특성들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이 사실 대한민국이 고정적인 정서를 지닌 호남이나 이제 TK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전국을 기류를 좀 보시게 되면 충분한데 그것은 이제 1000명 가지고 어떻게 아냐 이렇게 예. 얘기하시는데 충분히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도 예. 사실 1000명 조사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표본의 대포성만 있으면 사실 예. 기류를 아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주요한 지표를 세 가지를 얘기해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 얘기하고 정당 지지율, 그다음에 총선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총선 프레임 조사를 물어보는데 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사실 본질적인 지표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40이 넘으면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시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좋은 말 얘기하면 올라가게 돼 있고 안 좋으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지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최근에 일을 잘하냐 못하냐. 그러면 여러 상황이 여건이 안 좋다 하더라도 초반에 의대 정원 이슈를 꺼냈을 때 좋아져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40% 넘기까지. 근데 그러니까 이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를 가지고 보는 것은 약간 참조만 보시고 기본은 이렇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기본으로 이제 봅니다. 그러면 그 정당 지지율은 그 정당이 후보가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이제 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번 선거를 유권자들이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이제 선거 프레임 조사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 여당 지지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정권 심판 견제가 필요하다, 해초리를 들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 기류가 있는데 그 기류가 지금 정권 견제 심판 기류가 높잖아요. 그렇죠. 두 자릿수 이상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역동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낮은데 후보 지지율은 왜 민주당 후보가 높지?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갤럽 조사도 지금 그랬었던 많이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정당 지지율을 기본적으로 갖고 그러면은 유권자 중에서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는 거예요. 이른바 스윙 보터들. 부동층이라고도 예. 하고 중도층이라고도 하고 무당층이라고도 예. 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불리죠.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번 선거는 내가 민주당을 좋아하거나 지지하지 않지만 국정을 맡겼던 정부 여당에 대해서 난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면 야당이라는 도구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회초리가 아주 너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야당이라는 회초리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 후보를 통해서 그 의사를 표출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당은 통상 이게 정권 심판 견제의 프레임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야당은 평소에 얻는 지지율에 비해서 더 높은 득표를 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입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예. 대략적인 흐름을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여당은 상당히 지금 공공한 상황이고 공공한 상황이다. 야당이 우세한 흐름을 이제 좀 유지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네. 김한 기자한테는 이거 여쭤볼게요. 우리가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나는 이 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네. 것 같아. 공직선거법 여러 가지 108조인데 네. 이게 편향된 여론조사가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 미국도 이렇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너무 옛날에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선거법인 것 같아. 여러 가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 여론조사 금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래 환경 이렇게까지 다변화되고 그렇지. 다이나믹해진 상황에서 사실 딱
이 기간은 여론조사 공표도 안 돼라고 하는 게 국민을 바보 멍청이로 아는 것 같은 그런 법이야. 그렇죠. 법 맞느냐.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지상파 3사만 뉴스를 하던 시절이라고 상상을 해보면 예. 지상파 어떤 3사에서 좀 튀는 여론조사 결과를 막판에 발표를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뭔가 국면이 달라졌다 예. 이러면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 쏠릴 것이다. 그렇죠. 국민은 멍청하니까 유권자는 현명하다라는 말이 거짓말이야. 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네, 지금은 이제 그런 미디어 환경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그렇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안 맞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센터장님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선거운동 기간 뭐 이거 자체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법적으로 보장된 선거운동 기간이 있는데 사실 한 뭐 40%에서 50% 가까이 높이 보면 미리 투표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럼 이게 선거운동을 며칠하고 투표를 하는 거냐 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선거운동 기간이 법으로 지정돼 있는 나라가 아니 미국 같은 경우 가령 대선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선거운동을 해요. 그 다음 날부터 4년 후에 내뽑아달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도대체 선거운동 기간도 지정해 놓는 것도 그렇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도 지정해놔. 그러면은 그 동안에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말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선거법 네. 선거는 사실은 이제 그 헌법상 권리잖아요. 제일 그렇죠.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양시키기 위한 제도들은 굉장히 사실은 규제들은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더 권장하는 부분들, 뭐 그래서 이제 투표 일수를 늘어나는 거, 뭐 매우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벽을 낮추는 부분들, 그다음에 알릴 기간들을 넓히는 거 이런 것들은 돼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제 선거 전 6일 동안에는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발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 이제 주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은 이제 이 제도가 없거나 있어도 하루 이틀이에요. 예, 맞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6일을 해놓은 것은 이제 문화 인식의 차이인데 유권자들 바라보는 시각, 그렇죠. 이것이 이제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러면- 하는 데 기반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정치인들은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을 믿는다고 해. 네. 그러면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을 믿으면 다 풀어줘야지. 그래서 이제 이게 휘둘린다 예.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정제된 것만 하고 남 깜깜이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건데 그게 정제된 건지 규제된 건지 아니면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 이렇게 되면서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어둠의 그 조사들이 어둠의 기간에 그렇죠. 어둠의 기간에 그 후보들이 아니면 네. 그 진영에서 카톡, 이제 문자 이런 우리- 걸 통해 가지고 우리끼리 막 이렇게 자기들한테 오잖아. 유리한 것을 왜곡해서 이제 돌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유권자들은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폐해가 지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건 너무 시급한 부분이어서 선관위에서는 사실은 이것을 개정안을 제안을 했어요. 예. 근데 국회에서 이제 우리 이제 의원님들이 예. 사실 의원님들은 조사도 이제 우리만 좀 아는 거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사실은 이게 잘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순위 선거법 개정의 여러 순위 중에서 1순위로 사실은 이거 그러니까.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선거 운동 기간도 선거 운동이나 뭐 이런 거 그 왜 과거에 군부 독재 정권에서 언론을 통해서 그 자꾸 그 내세웠던 어떤 사상이나 뭐 이렇게 뭐랄까요 생각 같은 게 오염된 생각 같은 게 뭐였냐면 혼탁한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혼탁이라는 말이었거든. 네. 지금 뭐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 단어 혼탁한 선거. 혼탁한 게 뭐야 도대체? 말 많이 하면 혼탁한 거야?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네. 미디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라는 거가 뭐냐면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정부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가짜 뉴스. 가짜 뉴스가 어떻게 유통되느냐? 그렇지. 대부분 유튜브나 이런 카카오톡 같은 그렇죠. SNS를 기반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데 이 플랫폼들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서 도는 정보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진짜 미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짜 뉴스를 하는 매체들만 발표를 못하고 그렇지. 네, 이 가짜 뉴스를 유통시킬 수 있는 채널들에서는 이게 횡행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급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약간 이제 우리 경제학 좋아하시니까 예. 악화가 네. 양화를 양화를 구축한다. 구축하는 거예요. 그런 그렇죠. 현상이네요. 그런 상황이죠. 네. 맞아요. 이거는 빨리 좀 네. 바꿨으면 좋겠고 여론조사 이제 추이를 좀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갤럽 3월 4주차인데 일단 이건 뭐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뭐 그냥 비슷하다. 네. 네. 부정평가. 어떤 예, 분들은 긍정평가. 이제 이중섭 대사 음. 이렇게 이제 사퇴가 되고 예. 뭐 이렇게 됐는데 왜 안 올라갔냐?
악재는 해소하면 이제 악재가 해소된 거지 그것이 이제 긍정 요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승이 예. 제약되는 부분인 것이고 추가 하락을 이제 막은 것이긴 한 것인데 예. 지금 어쨌든 이제 뭐 상승세의 흐름이 아닌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상황의 지표인 것이죠.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본질적인 지표는 아닙니다만은 예. 그래서 지금 뭐 이 부분은 이제 그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잘한다, 잘못한다라고 한 사람한테 그 이유를 물어보는데 그 의대 정원 이슈가 잘한다고 하는 근거로 1등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율은 계속 줄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의대 정원 이슈도 이제 호재 기간은 지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평가를 보면은 고정적으로 이제 물가 경제 부분인 것이니까 이게 뭐 많이 얘기는 안 하지만 이 밑바닥에서의 기류가 너무 이제 사실 강한 상황에서 여당 후보들이 선거 캠페인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권자들 많이 만나면 전통 재래시장을 가는 것인데 이 가기가 겁난다는 거예요. 이 후보들이. 왜냐하면 가면 상인들을 만나면 상인들을 안 팔린다고 이제 뭐라 하고 소비자들은 비싸다고 뭐라고 하니까 물가 좀 어떻게 해줘라고 하니까 이제 후보들은 자기 메시지를 알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래서 그 캠페인 전반적으로 여당의 캠페인을 어렵게 하는 밑바닥의 기반이 이제 이 물가 경제 부분들 예.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제 민생 토론회 많이 했잖아요. 되게 이제 경제적 이슈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인데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물가 유권자들 국민들이 느끼는 그 경제 상황은 물가가 이제 1순위인 것이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 민생 토론회 효과도 사실은 발생하지 않는데도 그 이유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 아까 세 가지 지표 말씀하셨잖아요. 예. 국정 지지율, 그다음에 그 정당병 지지율, 그다음에 예. 이제 구도. 이게 그렇죠. 마지막까지 보면 갤럽을 보면 일단 대통령에 대한 뭐 긍정평가, 부정평가는 한 35대 60 정도가 계속 이제 그렇죠. 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성공한 캠페인 전략이라고 보이는 이른바 지민비조가 등장한 이후에 민주당과 이제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한 45 정도, 45에서 예. 50 사이. 그리고 국민의힘 계열이 35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비례로 봤을 아까 전체 정당 전체적. 지지도, 정당 지지도가. 그리고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정권 심판이냐 정권 지원이냐를 예. 놓고 보면 이것도 한 30대 60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선 예. 박스권에서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갤럽이 매주 조사를 하니까 놓고 보면 지금 국정 지지율에서 너무 불리하고 이게 사실 10% 이상 차이 나면 선거 힘들다는 얘기도 하는데 지금 거의 20% 이상 차이 나는 게 6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어렵고 예.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뭐 민주당의 공천파동이나 이런 걸 겪으면서 한 5주 전, 6주 전에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조국혁신당 돌풍을 보인 이후에는 역전이 되는 합산 역전이 되는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이번 총선을 아마 지금까지는 지배하는 건데 이제 구도 압살 선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구도가 압살하고 있는 선거인데 이 구도가 압살하고 있다. 네. 예. 이게 지금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구도가 근데 제일 중요하긴 하죠, 선거에서는.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지. 네.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이 누구일까 하면 저는 이제 대중이라고 부르거든요. 유권자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관심이 없다. 아니죠. 이제 회사에서 보면은 어떤 사장님들이 보고서가 올라오면 한 페이지로 좀 요약해서 오보내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그러네. 근데 예. 대중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한 페이지도 긴 거예요. 음. 한 단어. 심판이냐 안정이냐. 음. 그 단어 주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대중한테, 유권자한테. 예. 그 대중은 사실은 그 구도거든요. 이게 그 구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우리가 물론 유권자들한테 물어보면 이번 선거 뭘 보고 찍으실 겁니까? 후보들의 공약을 보고 찍을 겁니다. 제일 높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네, 실제로는 예. 공약이 뭔지는 몰라. 예, 대답은 그렇게 했으나. 예, 정당과 구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그 선거의 성격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것은 이제 구도라고 할 수 있죠. 정당 지지율은 사실 양쪽이 비슷하게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방금 이제 정당 지지율 이제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 그래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예, 한번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있죠. 있군요, 예. 있군요. 이걸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예. 국민의힘이 34%에서 37%로 4%포인트 올랐습니다. 3% 포인트.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33에서 29로 떨어졌네요. 포인트. 라고 하면서 이런 중대한 상황 변경이 일어난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34%로 떨어졌던 것은 사실 특이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다가오면 정당 지지율은 떨어져서는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그런 무당층에 있는 분들이 결집을. 조금씩 마음을 정하는 것이니까 예.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래서 이제 그때가 약간 이제 이상했다고 보고 예. 그래서 유지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주당. 그런데 민주당은 떨어졌잖아요. 예. 근데 그 아래 점점점 이제 점선이 있어요. 조국혁신당 다시 한번 예, 보여주세요. 보세요. 예. 그러면은 조국혁신당이 6%, 7%, 8%, 12% 이제 4%포인트 올라갔잖아요. 29 더하기 12는 41, 33 더하기 사실은 그러니까 8은 41 똑같네. 뭐딱 4%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상쇄가 같다고 되는 이제 얘기할 거죠. 수는 없겠지만은 야권 전반에서의 흐름은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이 그러네요. 흐름이.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을 보고 이제 그러면 조국 혁신당도 올라가고 민주당도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여론조사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합의 100%라는 거거든요. 아, 네. 그렇다.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모의고사 수능 점수가 아닌 거예요.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우리 공부 열심히 하면 올라가잖아요. 네. 내가 막 80점, 90점 가잖아요. 다른 애들 점수 변동 없더라도.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올라가면 누군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야권을 전체 파해로 본다고 하면 큰 변동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리얼미터 나온 것도 비슷한 것 같아서 그대로 이거는 좀 네, 추세는 뭐 거의 비슷한 그렇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죠? 지금 현재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희가 이제 추세를 보자고 하면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석 달 전 좀 장기 추세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 중에서 네.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두 달 전과 비교했을 때는 견제론과 지원론의 어떤 변화의 폭이 있습니까? 있었죠. 이제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예. 두 자릿수 뭐 15%포인트 가량 예. 이제 심판 견제 정서가 높은 흐름이 높았죠. 이제 일반적인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1월 말 2월 초 설 전후부터 해서 2월 한 달 동안 이제 사실은 그 격차가 한 자릿수까지 줄어든 조사들도 제법 나왔습니다. 공천 갈등이 있었을 때 네, 그러니까 민주당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공세를 받고 여당과 국민의힘 그 한동훈 위원장 캠페인 잘했어요. 네, 사실은 2월 달 엄청 잘했다고 볼 수 있고 예. 캠페인의 교본처럼 했습니다. 아, 한두 가지를 계속 반복을 하고 집중적으로. 근데 반면에 이제 야당은 아무런 대응이 사실상 없었어요. 예. 그러면서 효과가 상당히 컸던 것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국 혁신당의 출현, 그다음에 이중섭 대사 관련한 이슈의 부상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표현하죠. 조국 혁신당의 그 출현으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정권 심판 기류가 활성화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다시 이제 두 자릿수 그 이상 이제 정권 심판 견제 정서가 정부 지원론 또는 국정 안정론에 비해서 높은 흐름이 이제 다시 복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예. 아니 제가 어제 한겨레인가요? 그제 한겨레인가? 그 어제인가 그제인지 정확히 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름 분석 그 말 네. 키워드. 키워드 키워드, 분석 구름처럼 나오는 네. 거 있잖아요. 워드 클라우드. 예, 워드 클라우드. 클라우드.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제 기억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경제 민생 심판 이쪽으로 나왔어요. 윤석열 이 단어가 네. 있었고 그다음에 한동훈은 범죄가 네. 굉장히 크게 나와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네거티브한 거예요. 음. 근데 오히려 야당 쪽이 경제 민생 심판 이거 심판 윤석열 이렇게 되는데 경제 민생이 여기는 큰 거야. 그리고 이쪽은 범죄가 이렇게 커. 근데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즘 말하는 걸 보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욕설하는 정치인들은 뭐 절대 정치하지 말아야 된다. 내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사람들이 떠올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떠올랐거든. 그러니까 지금 제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삐소리 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 저는 방송사 출신인데 이 삐삐 바이든 날리면 이거는 다 삐 처리를 했거든. 최 기자님 좀 기울어 주신 거 아닌가요? 아니 제 왜냐하면 연상 효과가 농담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그렇죠.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라는 것도 예. 런정섭, 이종섭 대사, 직권남용, 대통령도 연루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그냥 부지불식간에 떠오르는 거야. 김건희 디올백 이거 수레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생각을
말하는 건지 자기 성찰이나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는 건지 이렇게 막 던지면 이재명과 민주당이나 조국이 생각날 거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막 던지는 거잖아요. 특징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당의 지도자들이나 지도부는 정말 개방적이고 유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판단을 해야 되는 네. 것인데 확증이 심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캠페인의 효과가 반대로 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상해. 네. 그 네. 선거가 한동 이제 말하자면 한동 그 비대위원장의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캠페인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 시기가 있었고 그때 마침 이제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라든지 여러 갈등 구도가 나면서 아 이게 뭔가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뒤집는 거 아니야라고 했었는데 생각해 보시면 한 최근 한 2주간의 행보를 보면 선거운동 개시하자마자 어디 갔습니까? TK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선거운동에서 쓰는 언어들도 그렇고 대부분 선거가 들어가면 리더들은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계속 집토끼의 메시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그 치어풀이라고 하죠. 최고위원회 할 때 앞에 붙이는 거가 2조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조 심판이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는 소구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얼마나 예를 들면 권력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이 야당 지도자들을 심판하겠다. 물론 그들이 갖고 있는 뭐 혐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네. 있습니다만 예.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고 그걸 또 표로 심판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미 말하자면 검찰 권력이 그 부분을 수사로 다루고 있는데 되는데 이 부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간에 잠깐 의대 정원 뭐 중재 이런 걸로 해서 민생에 뭔가 해결하는 그리고 용산과 국민의힘에 이 뭔가 못하는 무능력한 부분을 내가 실력을 보일 수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전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재했을 때 그 다음날 용산에서 선거를 신경 쓴다면 어느 정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룸을 열어줬어야 되거든요. 받아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강경한 입장 2,000명 우리는 2,000명이야 라고 하면서 깨져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야권 심판, 종북 심판, 운동권 심판 뭐 선거 캠페인 개시하면서 종북 심판하자는 현수막을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으로 내려보내려고 그렇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략이 기본적으로 이런 전국 단위 선거에서 중도층이라든지 스윙보터들을 끌어올 수 있는 전략이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문제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PK 지역 뭐 여론조사 결과들을 이제 유심히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정당 지지율보다 후보들이 얻는 지지율이 낮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을 내부에서 보면은 지금 보수층이 추가적으로 결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근데 보수층을 달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압박이 이제 있으니까 TK를 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실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래서 이제 뭐 비공개로 만나고 할 것인데 지금 이제 그 고민이 있어서 중도로 가냐 이제 보수 결집으로 가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고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역대 선거들을 봤을 때 이렇게 정도 차이가 있으면 이제 여당에서 할 수 있는 선거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잘못했습니다. 사죄 반성하면서 읍소하는 전략이거든요. 태도. 예, 이제 이렇게 낮은 자세로 그래서 그리고 저쪽이 지금 과반을 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그 200석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저지선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전략. 그러면 보수층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결합되어서 선방하는 것이 이제 남은 전략의 이제 하나일 텐데 그렇죠. 아마 일정 부분 이제 시작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을.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2주 심판을 하잖아요. 이 낮은 자세와 심판은 극과 극인 모양새거든요. 그렇죠. 이건 대중에게 일관된 메시지로 효과 있는 메시지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캠페인에 사실 없는 전략인 거예요. 예. 그 안에 테두리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하면은 뭐 그렇게 간다는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여서 반응이 이루어지는데 낮은데 이제 칼을 들고 이제 찌른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충돌되는 거예요, 캠페인이. 그래서 아까 그 중도로 가냐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캠페인이 관점에서 봤을 때 전략 캠페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정교하지 않은 상황, 되게 덜컹거리는 상황이다 막판까지. 결국엔, 그래서 결국엔 네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걸 홍보하든가, 그렇지. 아니면 상대가 잘못하는 걸 비판하든가, 그렇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했던 걸 반성하든가, 그렇지. 네, 아니면 상대가 잘하는 거를 비판하든가 이 네 가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의 전략은 상대의 잘못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대의 잘못이라는 건 어떤 부분은 이미 수사가 진행된 거고 어떤 부분은 개별 후보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본인들과 겹쳐. 그렇죠. 그 부분도 있고요. 근데 본인들과 겹쳐. 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유심히 본 거는 뭐냐면 4년 전에 조국에 대한 대중의 태도와
지금의 태도가 굉장히 달라요. 네. 그리고 4년 전에 윤석열에 대한 태도와 지금의 태도가 달라. 이거는 어떤 거냐면 윤석열을 4년 전에는 포청천으로 봤어. 포청천으로 봤는데 포청천의 부인이 디올백을 받은 거야. 그리고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면 포청천의 부인이 디올백을 받았는데 디올백 받은 건 팩트잖아요. 어디에 보관돼 있든지 간에. 그리고 자꾸 포청천은 변명만 하려고 해. 그리고 포청천의 부하였던 한동훈은 거기에 공조를 해서 고발 사주를 할지 이런 거 본인의 비번이나 이런 거 24자리 안 풀어. 뭘 감추는 것 같아. 근데 말했던 워딩이 3, 4년 전에 뭐라고 그랬으면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 이거 국민의힘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 근데 이종섭 감추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멀리 보내버리려고 했어요. 디올백 마찬가지죠. 고발 사주 마찬가지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 게다가 무능해. 경제적으로. 그러면 국민들이 선택을 해줄 수가 없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태까지의 한국 그 선거가 내로남불 선거였다라면 네. 이번 선거는 너나 나나 선거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겠다 그 네.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대목을 계속 공격하는데 민주당이 이제 이렇게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사실 없어졌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조국혁신당의 돌풍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유일하게 처벌된 내로남불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일하게 혹독하게 네, 처벌된. 그러니까 이런 네.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 정서가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한동훈으로 대변되는 이쪽 이제 정부 여당의 인사들이 과거에는 그거를 단죄하고 그거를 이제 정의롭게 처벌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면 그렇죠. 대중의 시선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오늘 한겨레 칼럼인가 그 부분 지적을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정의의 사도인데 내가 한국 사회의 정의를 지켜온 사람인데 성한영 기자. 네, 어떻게 네. 조국 이재명 같은 범죄자들이 우리보다 지지율이 높을 수 있냐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못 그렇지. 이길 거다. 근데 그런 착각에 빠져 있어 그렇죠. 지금. 네. 그래서 예. 이런 얘기 원래 했거든요. 예. 야당이 어쨌든 야당은 이제 정권 심판 선거로 이제 가져갈 거 프레임 예. 야당이 유리한 프레임이고 원래는 전통적으로는 정부는 국정 안정이나 정부 지원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당의 심판론이 효과가 크려고 한다면 그 심판이라고 하는 건 이제 회초리니까 깨끗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이제 얘기들을 해요. 그렇죠. 항상 예. 그거를 반대로 돌려보시. 지금 여당에서 야당을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 회초리 이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이제 이 사례들이 이제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게 안 먹히는 상황. 안 먹혀. 이로- 전혀 안 막혀. 예. 그게 할 수가 오히려 있습니다. 역풍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면 말할수록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범죄를 강조를 하는데 그 범죄가 다시 본인들한테 돌아오는 걸 네.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정부 여당이 정부 지원론으로 지지를 받으려면 네.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지지도가 높았는데 대선을 왜 넘겨줬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부동산을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걸 갖고 달라고. 근데 반대로 2년 전에 총선에서는 왜 이겼습니까? 코로나 대응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냐로 이긴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정부 여당은 우리가 잘하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도 그러니까 어제 대국민 담화로 완전히 스텝이 또 꼬여버렸죠. 그 의대정원 문제도.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뭘 잘할 수 있는 건데에 대해서는 콘텐츠가 없는 거고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이제 능력도 없으니까 자꾸 상대에 대한 이제 비난만 하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거티브처럼만 보이는 그렇죠. 여당 지도자인데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사실은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보자면 국민들이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이냐 또는 어떻게 바라보는 사람이 많을 것이냐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돼요. 선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정당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그중에 가장 나은 정당 또는 좀 덜 나쁜 정당을 선택하는 기회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예. 또 한 부류의 분은 선거는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때 국정에 우리가 이제 권한을 줘서 책임을 맡긴 그 세력에 대해서 좀 평가하는 기회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후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여당에서는 사실은 이게 약간 편법적인 프레이밍을 한 야당 심판론이 정상들 그게 아주 잘 먹히는 건 아니거든요. 간신히 해서 먹혔을 때 선방하는 프레임인 것이지 그걸 가지고 성공하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부 여당을 평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 등에서 예.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는 게 맞을 텐데 지금 이제 아닌 것이죠. 아닌 상황이어서 차라리 보수 정부에서 잘했던 돈풀기를 했다면 실제로 그러니까 말만 무슨 뭐 개발 프로젝트 이야기하고 뭐 GTX 이야기하고 800조 1000조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지난 연말
연초에 지방 교부금 못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건전재정, 균형재정 한다고 세수 줄어들고 그러니까 교부금 제대로 못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그 수주를 줘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예년 평년에 비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쪼달리니까 네. 이게 지역 선거구잖아요. 총선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방에서 이제 느껴져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굉장히 좀 이거 정부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지. 특히 기업가들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네. 원래 여당 후보들이 사용한 네. 이제 아까 뭐 국정안정 정부 지원 이건 이제 중앙에서 하는 것이고 네. 실제로 이제 지역에서 가면은 후보들이 쓰는 프레임들이 이제 있는 것인데 근데 여당 후보들은 사실은 일관되게 힘 있는 여당 후보에 의한 지역 발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좀 먹혀요. 원래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당 후보가 되어야 지금 우리 신도시 만들어지고 있는데 돈도 현황도 좀 빨리 벌 수 이제 있다. 인프라도 빨리 이루어지고 또 만약에 예산도 또 더 많이 따오고 이런 그렇지. 게 먹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게 작동을 안 하고 저는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돈을 내린다 이런 부분보다 지금 이제 개발 프로젝트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한 그랬죠. 2달 전, 석 달 전쯤에 이제 어.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김포, 김포까지 편입하는. 목련. 그래서 봄이 되면 김포도 서울이 됩니다라는 얘기 네. 했던 거잖아요. 자, 그 부분이 근데 실패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실패했죠. 목련꽃은 지고 있어. 지고 있습니다. 예, 피었다가. 그리고 예. 선거운동 개시하는 날 무슨 얘기했습니까?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한강벨트 쫙 개발하겠다, 서울 네. 개발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최소한 이 얘기로 어느 정도 선거전을 끌고 갈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이거가 야당에서 반론하기도 전에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슈가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러네.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개발론을 더 그렇지. 지금 제가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지역마다 이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 개발론들이 지금 안 먹힌다. 이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20몇 차례 민생 토론을 하면서 지금 뭐 쓰겠다고 한 돈이 얼마냐? 1,000조냐? 1,500조냐? 뭐 이런 설왕설래들이 그렇지. 있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건전재정인데 네. 돈을 없는 것 같은 돈을 안 쓰면서 네. 막 1,500조 계획을 얘기해. 근데 또 여당 대표가 나와갖고 또 다시 서로 상치되는구나. 그렇죠.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받아들이기에 1차 그러니까 정책을 발표하는 정책에 대해서 설득을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 언론일 텐데 보수언론이나 경제지조차도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사실은 뉴타운 개발로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총선 전략으로 사실은 굉장히 잘 됐잖아요. 2008년 굉장히 선거에서 잘 네 예. 과반을 얻었죠. 한나라당이요. 그렇죠. 네 서울에서도 뭐 거의 싹쓸이를 했어요. 그렇지. 예. 근데 그게 이제 다 뉴타운 개발이었거든요. 뉴타운 개발 물론 이제 그 2008년 4월에 총선이었는데 2007년 12월에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정권 시작과 동시에 총선이 치러진 것에다가 이제 대통령 후보 때부터 이어져 왔던 이제 4대강부터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그렇죠. 부분들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는 뉴타운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의 선거에서는 사실 이제 기류가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진보가 좀 두터워지는 양상들이 뭐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그때 좀 특이했습니다. 선거 공약으로서의 개발 전략도 사실 닳고 다른 거라 이제 어느 정도 구체성이나 질감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뉴타운 같은 경우 내가 서울에 아파트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대중 심리를 자극하잖아요. 그리고 2016년이나 20년에 등장했던 청년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도 내가 아파트에 살 수 없을 것 같은 경제적 수준인데 아파트에 살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어떤 심리를 자극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들고 나온 건 너무 투박해요. 예를 들면 한강변에 60층, 80층짜리 고층 빌딩이 쓴다고 그게 내 거가 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렇지. 용적률을 올리는 그렇죠. 문제가.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를 대규모로 지방에 짓겠다. 그게 나랑 구체적으로 나의 어떤 욕망과 어떻게 맞닿는 건지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 그렇죠. 너무 올라서 그 지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굉장히 투박합니다. 지금. 교육에서도 이제 이런 현상 방금 말씀하신 현상이 있는데요. 특목고나 자사고가 처음에 이제 뭐가 좋다 이렇게 될 때는 그 특목고나 자사고를 유치한다 했을 때는 학부모들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텀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한 15년 지났는데 우리 애는 못 갈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반응을 잘 안 해요. 이제는 특목고나 이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거 막연한 기대가 형성될 때는 호응을 하는데 이제 용적률 올라간다 해서 내 집이 아니라고 하면 반응이 이제 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세입자일 경우도 많거든. 맞아요. 제가 그 과거 이제 잠실 재건축 같은 경우에 그 쭉 한번 등기부등본을 한 3,000세대를 다 떼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은 한 30% 조금 넘어요. 대부분은 외지인이세요. 미국이나 뭐 전 세계 많죠. 국가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강남의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오래되고 헌 아파트들이 제대로 리모델링이 안 되고 안에 뭐 수도관도 안 고치고 하는 이유들이 소유주들이 안 살아서 그렇거든. 그러면 소유주들이 안 사고 세입자들이 살면 그 사람들은 누구야? 그 사람들은 거기에 유권자야.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이해가 달라. 네. 이해가 달라. 그냥 여기서 싼 값에 오래 살면서 아이 교육 시키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니드에 꼭 맞나. 개발 프로젝트에 꼭 맞나라고 살펴보면 한 30-40%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캠페인에서는 원래 사실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해서 네, 전략을 이제 짜긴 합니다. 잘하는 후보들은. 그렇죠. 이제 우리 동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여기에 세입자가 자가자 비율과 이제 세입자 비율을 따져서 그렇죠. 이제 여기서 재산권을 지킵시다라고 가야 될지 아하. 세입자를 보호할지 갈지 그렇죠. 이걸 조절을 하는 것이 이제 정교한 캠페인이고 그렇게 그렇죠. 하는 후보들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지금 다 이제 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 이제 약간 좀 캠페인 전략이 정교하지 않은 것 같아. 네. 투박해요. 투박하고 이제 그거를 실제로 에드벌룬을 띄워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나 본데 이런 거라도 확인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던져놓고 반응이 별로 안 좋으면 다음날 또 얘기를 안 해요. 이런 게 반복이기 때문에 신뢰감이 없죠. 원래 네. 뭐가 하나 이제 선거 기간에 이슈를 하나 내놓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까지 연타 후속까지 준비되어서 강화, 그래서 그렇죠. 기대 형성 이렇게 가게 하는 그 프로세스를 갖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원래는. 그래서 이제 그렇지. 그 하나의 이슈가 터지게 되면 최소한 4-5일은 가야 돼요. 아.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 것인데 하루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그러네. 그게 준비가 안 되고 단발성으로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좀 약간 허둥지둥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여권의 캠페인이 많이 이제 흐트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센터장님한테 궁금한 게 아까 그 08년 이후에 구도가 네.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수도권에. 네. 그게 저는 좀 영원히 그 지역 구도는 뭐 70대 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영남이나 호남, 네. 호남은 70대 30 정도 되는 그런 구도고 왜 수도권이 네. 이렇게 그 거의 고착화되다시피 지난번 2020년 총선 같은 경우는 한 85%를 가져갔더만요. 지역구를 네. 보니까. 그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정확히는 이제 한 2016년 선거부터의 이제 흐름인데요. 왜 이렇게 된 거죠? 2016년에 국민의당 돌풍에 할 때 예. 사실은 한석 차이로 민주당이 일당이긴 했으니까 이제 새누리당과 민주당 차이는 없었는데 네. 국민의당을 범야권으로 본다고 한다면 네. 사실은 그 진보 계열 152. 진영이 승리한 거거든요. 2016년부터. 16년부터.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대선이 있었고 지금의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그 투표율이 낮을 때 뭐 이럴 때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진보 계열 진영이 정권을 잡았다 평가받는 국면에서는 이제 그 다음 선거에서 상당히 이제 힘든 경우들이 있는데 투표율이 낮을 때. 예. 왜냐하면 이제 뭐 40, 50대 이제 진보 유권자들은 질 것 같으면 안 나가는 거거든요. 투표장에. 예. 그런 현상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수도권에서 총선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여당 보수 정당 후보가 선전할 곳이 사실은 손꼽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봤을 때 수도권에서는 별로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뭐 서울은 2곳만 우세하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이제 기본적으로 서울 수도권에서 굉장히 두터워지는 흐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아주 면밀하게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 제가 정치권 공부할 때 그런 그 논문에 그런 거가 있었거든요. 세대 경험은 네. 절대적인 것이다. 그 세대 문제로 좀 세대 경험이 네.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2020년도나 조사를 해보면 한국 40대 50대들은 본인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뭐 실제 세상의 기준과 어떤가 상관없이 그렇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말하는 386 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한 60대 초반까지 올라와 있는 예. 상태예요. 근데
4050이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6070보다. 그렇지. 근데 예. 4050이 6070보다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6070은 거의 75에서 80% 투표를 하거든요. 예. 2030도 인구가 만만치 않게 많아요. 근데 2030은 50% 투표율입니다. 50에서 60 사이 정도 예. 투표율. 그러니까 결국엔 이 도시에 20에서 50이 아무래도 도시에 모여 살기 때문에 아. 도시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세상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정당 뭐 이런 이제 그 자유주의 관련 정당에 대한 투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6070의 투표율은 상수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번 지금 이제 말하자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그렇게 정확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6070에서 여전히 국민의힘이 높고 그 밑에 세대에서는 그 민주당이 앞서는 상황인데 그러면 결국엔 이 6070의 투표율을 4050 플러스 2030의 투표율이 얼마나 따라잡느냐. 그리고 이 관계에서 어떤 이제 말하자면 그 60대 초반까지의 세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번 선거의 성격을 예. 두고 이게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세대. 예, 예. 세대는 사실 뭐 한 시간짜리 얘기긴 그렇죠, 한데요. 그렇지.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불렀어요. 예. 2040 진보. 예. 예. 2040 진보라고 부르고 2030 진보 40 중도 예. 5060 보수가라고 얘기한 것이 불과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 요게 예. 이제 그냥 공식이었어요. 2030 진보 40 중도 예. 5060 보수.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바뀌더니만 지금은 4050 진보라고 불러요. 4050. 예. 40, 50대를 진보라고 부르고 이제 60대 중반부터를 이제 보수라고 불러요. 그렇죠. 60대 초반도 지금은 이제 많은 변화가 있어서 민주당 후보들 조사를 보게 되면 60대에서는 기본적으로 30% 이상을 먹고 들어가요. 그 왜냐하면 예. 20대 총선 때 보면 그분들이 4050이었거든요. 였던 거잖아요. 그 4년이 지났으니까 네. 이제 연세가 드셨겠지. 예. 예. 이 현상이 이제 있는데 예. 그 4050의 결집도가 이제 매우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ARS 조사를 보게 되면 리얼미터나 이런 정당 지지를 보면은 민주당의 정당 지지는 높거든요. 오히려. 예. 예. 그거는 이제 진보 진영의 결집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음. ARS에서의 정당 지지가 높다는 것은 과거에는 보수층의 결집도가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ARS 하면 무조건 보수 정당이 높은 거였는데 지금 이제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진보 성향층의 40, 50대 중심으로 결집도가 높아졌고 60대 초반까지 영향을 받는데 이번에 이제 그러면 2030은 뭐냐? 2030은 이제 우리가 그냥 뭐 중도라고도 하고 이제 스윙보터라고도 이제 하는데 예. 이게 이제 남녀로 지금 갈라진 상황이잖아요. 아. 남녀로 갈라진 상황인데 이게 진보 진영을 평가할 때는 남성들이 보수 정당 찍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집권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류가 이제 강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도 20대가 이제 보수화됐다 얘기한 거예요. 예. 보수화된 게 아니라 집권 세력을 평가하는 것이니까 예.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지면 진보가 유리하고 떨어지면 보수가 유리하다 하잖아요. 이번에는 투표율이 약간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진보 정당에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떨어진다고 하면은 20, 30대의 남성들의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네. 어디 표심 둘 데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달라진 흐름인데 그러니까 어떤 세대 투표율이 높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네. 그것이 사실 본질이죠. 우리나라처럼 세대별로 지지 성향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나라에서는 그러네요. 그 세대의 투표율이 사실은 그 지지층의 투표율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60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표율이 높은데 안정적이고 고정적이지만 40, 50대도 사실은 매우 높아졌고 그것이 이제 진보 성향층의 젊은 층에도 사전 투표가 생기면서 한 10%씩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60대 이상과 젊은 층의 그 투표율 격차가 20%, 30% 차이 났어요. 지금은 이 격차가 20% 이내에서 차이가 나요. 10% 중반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층 40대, 50대의 투표율들이 매우 높아져서 고령층들이 비중이 높아지지만 그 갭을 줄인 것이거든요. 투표율에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이번에 큰 이제 변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 예. 선거를 결정짓는 30대 투표라고 보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 판세가 전체 판세도 중요한데 서울 수도권에서 키를 말씀하신 대로 뒤에 세대들은 어느 정도 세대론적 분석으로 분석이 가능한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혹은 결혼을 한 아기를 낳기 시작한 세대가 이번 정권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렇죠.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조건이 어떻게 반영돼서 투표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총선 결과를 분석하면서 20대는 많이 분석해봤고 노인층도 많이 분석해봤고 중간층도 많이 얘기해봤는데 사실 30대 얘기를 많이 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30대를 20대에 묶어서 설명하거나 뭐 이렇게 설명해왔는데 다를 것 같은데. 예, 이번 선거에서 다를 것 같아요. 30대가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뭐 젊은층 이제 그런 우리가 FGI라고 하는 심층 자담회 같은 것들도 많이 해보고 하면은 그러세요. 예.
20대와 30대가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그렇죠. 20대가 더 오소독스한 거예요. 아, 그래? 젠더 이슈라든가 아니면 내가 남자 진보 정당 진영을 싫어한다든가 아. 또 여성들은 진보 정당이 뭐 그래도 이제 우리를 지켜줄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이제 확고하게 그 이상과 실제 행동이 강한 거예요. 이 20대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오소독스라는 게 스테레오 타입화 타입화인 거예요. 이념별 어떤 스테레오 타협의 타입. 여지가 없이요. 아, 그래요? 30대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유연해 방금 이제 그 얘기 하신 건데 개방적이고 더 유연하다? 경험을 하다 보니까 유연한 거예요. 젠더 이슈도 뭐 이런 면도 있고 또 저런 면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는 그쵸, 것이지. 그걸 진입하기 이제 시작하죠. 사회생활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좀 다른 표심들 변화가 네. 이전에는 이제 그분들도 이제 20대였을 테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좀 유연하게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이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리나 과장들이랑 잘 만나. 근데 20, 30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댓글이나 네. 이런데 예. 뭘 안다고 떠드냐. 아. 우리를 평가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맞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몸을 낮추겠습니다. 예, 정치본색 심층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 센터장 그리고 김한 한겨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광고 보시고 김종대 전 의원과 이어가겠습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김종대 레이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대국민 담화는 무척 길었습니다. 50분이 넘더라고요. 아이고야 엄청나게 14,000자. 예. 예. 거기에 백브리핑까지 하면 하루 종일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그 뒤에 방송 나가 또 설명해야 되고. 그렇죠. 뭐가 이래 깁니까? 근데 기자들 질문은 안 받았어. 기자 질문 없이 그냥 네. 계속 떠드는. 근데 한 50분 정도. 그래서 저는 뭐 텍스트로 먼저 받아는 봤어요. 대통령실 쪽에서 이렇게 뿌린 것들 이렇게 쭉 받아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이 정도로 길게 51분 동안 이야기해서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나요? 어지간한 언변가 아니면은 굉장히 힘든데. 글쎄 오늘 동아일보 사설이 제일 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 증언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조정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대통령 담화는 원칙을 강조한 거거든요. 예. 요것만 똑 떼서 보면은 물러서는 거 없다. 예. 대화는 하겠지만은 2,000명은 성역이니 건드리지 마라. 그렇지. 이걸 원칙으로 포장한 듯해요. 뭐 네. 화물연대가 나오고 건설 노조가 나오고 한일관계가 나오고 슬쩍슬쩍 뭐, 이제 뭐, 의사들 뭐. 비난도 하고 뭐 그랬어요. 카르텔이다. 예. 뭐저 연봉이 높다. 예. 완전히 뭐 니들 돈 잘 벌 거야 왜 그래? 뭐 그런 것도 좀 이런 것도 있고. 예. 이래가지고 이제 막 가는구나. 네. 이렇게 봤는데 그 뒤에 나온 백브리핑이나 대통령 참모들 얘기는 또 달라. 또 달라. 2,000명이 꼭 절대 숫자는 아니라는 숫자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은 예. 이 담화는 뭐고 그 브리핑은 뭐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아니 뭐가 이렇게 말이 어렵습니까 그래? 예. 이건 뭐 스님들 선문답주도 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예.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래 보면 산 것이 죽은 것이요, 죽은 것이 산 것이요. 이게 선문답에서 나오는 얘기지 그래? 예. 국정에서 나오는 얘기요 이게. 예. 그래서 2,000명을 하겠다는 거죠 대통령 말씀은. 예. 그러는데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요 담화 나오기 전에 이 2,000명 숫자를 대화로 풀어야 된다고 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겼고 그걸 자기가 대통령실에 건의했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여권에서는 이걸 숫자 조정할 수 있다 또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걸 기정사실화하려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보기에 당하고 네. 용산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 오늘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 회색지대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회색지대로 완전히 정책의 구심 중심이 완전히 지금 무너졌어요. 선거 한 일주일 남겨놓고 예, 지금 8일밖에 안 남았고 사전투표는 이제 이번 주말부터 시작인데. 그렇죠. 예. 완전히 무너져. 지금은 이 그레이존, 회색지대에 있어가지고 이게 의사협회나 이런 데는 대화하는 데는 거야, 만드는 거야 이런 관심사가 아니야. 떠들라 그래.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의사협회 입장이야. 게다가 여론조사를 보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게 낫다는 게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대화를 해서 그쪽으로 풀어가면 의사들도 별로 명분이 없잖아요. 네. 점진적으로 그러면 뭐 한 5년에 500명씩 뭐 이렇게 늘려나가든지 뭐 어떤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되거든. 그러면 국민들 눈치가 있기 때문에 앉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그 구도 자체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명분이 있다. 어느 정도는 타협을 했고 정치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좀 약간 좀 고집불통? 아니 그런데 나는 예. 그 프레임에도 문제가 있다고 예. 보는 게 이걸 의사들을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것이냐, 의사들을 어떻게 기득권을 보장해 줄 것이냐. 예. 자꾸 이 문제가 이게 이번 사태의 본질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어제 담화에서 그 논리적 허점이 다 나왔어요. 예. 사실은 이게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게 의료개혁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의료의 공공성 확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등장한 일본, 독일, 프랑스 이런 어떤 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 의사가 적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 나라들은 공공의료가 탄탄한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는 10%도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 지역 필수 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10%라는 그렇습니다. 거는. 그렇죠? 의료원 예산 누가 깎았습니까? 윤 대통령이 깎았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무너뜨리면서 의사수 증원으로 그런 걸 다 엎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 공공성이 무너진 의료를 의대 사수를 증원해서 이걸로 압도해서 덮어버리자. 애시당초 이 프레임에서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개혁을 해도 예.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공공성 위에서 나온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변형된 개혁안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 개혁도 아니고 또 의사들하고의 어떤 기득권 파이 나누기 이건 뭐 화물연대 때려잡듯이 때려잡겠다는 얘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애시당초 답이 없는 문제를 풀자는 얘기요. 애시당초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미 실패해놓고 하는 개혁이에요. 사실 이 의료개혁의 핵심은 원래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 의사 증원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우리 의료의 공공을 강화하는 그러면서 필수 의료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 구상 안에서 의사 증원도 의미가 있는 거지. 예. 그걸 다 파괴시켜 놓고 이래서 한쪽에는 이제 진보 쪽의 반발을 산 거고 예. 반면에 의사협회나 이런 어떤 단체에서는 예. 이익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를 완전히 무슨 뭐 카르텔 무슨 뭐 나쁜 이런 걸로 아이들. 악마화하는데 예. 전공의라는 것은 어디 뭐 미용 시술이나 뭐 이런데 피부과나 이런데 안 가고 힘든 내과 외과에서 힘든 수련을 지원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꼭 돈만 아는 사람들로 하게 되면은 이게 의사 면허 따서 뭐 진주 의료, 원주 의료원 3억 원 줘도 안 한다. 뭐 이 얘기를 쭉 하는데 그 대통령 말대로라면 뭐하러 갑니까? 피부과나 가지, 성형이나 하지. 그러니까 전공의는 그나마 사명감 있게 근무하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줘서 우리 이런 취급받으면서 의사 안 해. 이러고 안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전공의들이. 그러니까 이쪽은 이쪽대로 이제 당연하죠. 왼발을 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게 의사들 돈 많이 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담화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사태가 만들어진 계기는 전공의들이 사실상의 집단 파업을 하면서 그냥 우리 현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집단 사직. 집단 사직 파업은 아니라고 주장하죠. 한 8,000명 정도가 나온 건데
친구들이 주 80시간 일하면서 한 200만 원 받아요. 주 80시간 일하면서 200만 원 정도 받으면 뭐 인턴 레지던트 때 쭉 이렇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한 6년 거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개업이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 거는 사실이지. 근데 이 사람들이 개업이가 되려면 지금 의대 들어가는 사람은 15년 후에 네. 그 정도 돈을 받는 거고 네. 15년 동안은 돈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고 주 80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 80시간 일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악한 노동 여건에서 일하는 학생들 같은 전문의가 아직 되지 못한 전공의들을 부려먹는 대형 병원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것도 봐야 되는 것이지 이 전공의들 비율이 너무 높잖아요. 우리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랄지 40%나 됩니까? 그래? 그러니까요. 교수랄지 전문의들 비율이 훨씬 더 적잖아요. 네. 그러면 젊은 친구들을 그냥 부려먹고 나중에 이제 돈 벌어라.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걸 차별적으로 어떤 그 패키지로 대응을 해줘야지 정부가 이거 다 돈 잘 버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젊은 친구들은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거기에다가 담화 중에 예. 야, 니들 뭐 저기 뭐 자꾸 수입이 줄어들까 걱정하는데 두고 봐. 고령화 사회 되면은 바이오, 신약 개발, 의료 서비스 일자리 많아. 왜 불평이야? 이 얘기거든요. 예. 이게 가장 의료 개혁에 반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의료를 민영화하고 저기 상업화하고 이래서 공공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을 깔고 있었던 거야, 이시당초 대통령. 그렇죠. 이게 바로 반개혁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저 뭐 수련을 6, 7년 뭐 해가지고 뭐 저기 뭐냐 뭐 절에 들어가서 비구승 한 6, 7년 하면 나중에 또 뭐 좀 고생하는 거 다 수련 과정이야. 그렇지. 아니 뭐 수행자입니까 지금? 가출했습니까? 출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걸 접근하는 방식이 천박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일단 대화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지금 저기 어느 사이에 의사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 기득권 파이 나누는 이런 쪽으로 이제 이게 협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지역 필수 의료 파괴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배제되는 거는 진짜로? 지금 현재 아픈 환자 보호자 네. 그리고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의보 수가가 올라가게 돼 있을 것 같잖아요. 구조상. 네. 그러면 그 의보 수가에 관한 이야기는 또 안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또 올해 입시로 파급이 돼가지고 올해 아마 역대급 수능 저 수험생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 대학 다니던 재수생들 이과 많이 공대 하겠지. 이런 거 다니던 학교 예. 때려치고 바꾼다니까요. 그렇죠. 역대급 수험생 인원의 폭발이 예상이 되는 이제 또 올 가을부터 터질 문제는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런 걸 갖다가 저기 그 전문 용어가 있어요. 우보로노스키 그 효과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 신화에 자기 꼬리를 먹는 뱀이 있어.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소화시켜 버리는 건데 이게 뭐냐면 정책을 아무리 좋은 의도로 잘하려고 해도 함부로 해서 덤비다가는 자기가 자기 꼬리를 먹는다 해서 그런 잘못되는 효과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지금 이게 전형적으로 예. 마른 의료 개혁에 탈을 쓰고 완전히 이제 저 기존의 어떤 인프라, 의료 인프라까지 잠식해 들어간 이게 자기가 자기 꼬리를 먹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뭐 국민의힘 후보 함원경 후보는 이게 그 대통령에게 기대할 게 없고 이게 탈당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예. 제가 어제 KBS에서 열린 토론을 하다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예. 그 젊은 그 국민의힘 비례정당의 이제 부대변인, 상근 부대변인이 나와서 토론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정부에서 그 4월 10일 총선일 다음 날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속보가 지금 나왔는데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우절이었구나 어제. 그러다가 10분 후에 뭐라 그러냐면 예.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만우절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예. 내가 이제 보다나니까 예.
한 사람은 대통령 탈당하라 그러고 예. 부대변인은 방송 나와서 저기 임시공휴일 얘기하고 예. 뭐 하고 내가 이런 그 당의 이 현상 장성을 보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멘탈이 예. 거의 붕괴 직전이구나. 그게 자중질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든 희망적인 목소리 한마디라도 해서 자기 존재감을 내비치지 않으면 지역구에서 그냥 소멸되고 무시당하는 형국이라고 본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찾는다고 막 던져. 막 던져 요즘. 네. 뭐 그러다 또 한동훈 위원장은 부가세 예. 감면, 간이 소득자 그 기준 상향 조정 뭐 해가지고 지금 막 던져. 뭐 2시간 이내 전국 생활권 뭐. 근데 이제 지- 사람들이 뭐 이제 안 믿을 것 해가지고, 같아. 너무 던지다 보니까 예. 그래 이야기해라. 뭐. 그래가지고 아니 자기가 무슨 문소보살이요? 전 국민 극락에 데리고 가? 그러니까 이게 예. 저기 이때 보니까 예. 심지어 만우절 가짜 뉴스도 속보라고 이거라도 잡자고 하는 부대변인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당에. 그러네. 난 네. 참 안쓰러운 건 뭐야.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을 못 하는 그리고 거네. 탈당하라 그랬다가 예. 오후에 또 취소한다 그랬어요 함흥경 의원은. 함흥경은 저기 대통령 탈당 요구는 취소하겠대. 왜 그러냐? 예. 2,000명 규모 논의하기로 해서. 이래서 오전이 다르고 오후가 달라. 스스로 무너지는군요. 함흥경 후보는 스스로 예. 무너지네. 그러니까 예. 이걸 이제 조삼모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참나 이게 저기 이러다 보니까 내가 요즘 좀 보면 안쓰럽고 딱해. 총선이 한 뭐 일주일 남은 걸로 하고 쳐야 돼요. 왜냐하면 사전 투표가 있기 때문에 예. 이종섭 전 대사 같은 경우에 음. 안에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안에 나올 게 없고요. 없습니까? 예. 그리고 공수처보다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사 재판에서 나올 게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공수처 소환은 하세월이고 재판 그 재판의 증인 출석 여부가 그렇죠. 더 그 본인의 책임 있는 어떤 그 자세를 보여주는 일은 그 재판입니다. 그 중간에 길이 잡힌 게 지금 없나 보죠. 아직은 없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사태의 모든 반전이 일어난 것은 예. 군사 재판에 그 계급장을 단 군 판사들이 의외로 박정훈 대령의 우호적 재판을 진행하면서 판사들이 나 좀 판사들은 뭐예요? 군 법무관입니다. 명관인 거. 예, 주로 뭐 소령, 중령 뭐 그렇죠. 이럴 때 많고. 예. 그런데 그 저기 최근에 재판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증거물이 대방출되기 시작했고 아, 그러자 공수처가 또 그걸 받아서 그렇지. 압수수색을 한 거고 예, 법정에 제출된 기록이니까. 이랬는데 모든 언론이 지금 공수처로 시야가 묶여 있는데 이건 한동훈 프레임입니다. 예. 공수처만 압박하자. 그렇죠. 실제로는 군사 재판이야. 아, 이게 본질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에 출석하느냐 여부로 아. 우리가 좀 방향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군사 재판과 관련해서 사법 방해를 하거나 뭐 직권남용을 할 수는 없겠죠, 설마 이 정도도? 또 수가 있죠. 어. 그 저기 21일 날 그 영종도 공항에 도착한 예. 이종섭 장관이 짐도 안 풀고 누굴 찾아갔습니까? 신원식 장관. 신원식 장관이죠. 음. 군사법원은 신원식 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데 요즘 감이 안 좋네. 말이 저기 뭐냐 네. 이제 군 판사들도 예. 이 너무나 명확한 진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에 그분들은 원래 그 저 법무관 출신들이죠. 당연하죠. 그냥- 그 군사법원의 법무관들. 그 법무관들이죠. 예, 예. 그분들도 이제 군검찰, 군판사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심지어 한 건물 써요. 검사하고 판사가 그래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한 건물 하고 재판 끝나면 같이 테니스 치러 가요. 나 회식도 하고 나 이런 엉터리는 처음 봤는데 그러는 와중에서 그 열악한 구조 하에서도 판사들이 이제는 저 자신들의 어떤 소신과 양심을 지키고 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퓨 굿맨이라는 엄청나게 좋은 영화 있었잖아요. 있죠. 그 네. 마지막 장면 끝내줘요. 끝내주죠. 네. 데미 무어하고 톰 크루즈 나왔던 그가 군 법무관으로. 그 법무관들이잖아. 네, 군 검찰관으로 나오죠. 데미 무어 그때 진짜 이뻤고 톰 크루즈는 진짜 미남이었고 그랬습니다. 예. 뭐. 그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면 박정훈 대령도 정말 군인 같아. 딱 군인이야. 네. 예. 군사법정에서라도 진실이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시선이 저는 90%가 군사 재판으로 가요. 예. 공수처 저거나. 그렇지.
뭐 예. 내가 보니까 뭐 언제 될지도 모르고. 예. 그리고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사회적인 분위기나 민심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죠. 어제 예. 담화에서 대통령 한마디도 못 하잖아. 음. 이종섭 사태. 사태에 아니 대해서. 이게 총선판을 흔들어댄 초특급 핵폭탄인데 예. 한마디도 못 하잖아. 한마디도. 그리고 그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북한 문제를 좀 여쭤봐야 네. 되는데 안보리 유엔 안보리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이 음. 부결됐다. 네. 이게 일단은 무슨 말이고 음.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라는 게 지금 6건이 나왔습니다. 6건이 여섯 나왔었군요. 개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냐? 예. 이 결의안이라는 거는 마모가 됩니다. 자꾸 우회로가 생기기 때문에 아.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새로 만들어 요것도 제재하자, 저것도 제재하자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6번 해왔던 거예요. 그래, 결의안에 그 구멍을 찾아가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예. 또 새로운 거하고 창과 방패 싸움이니까. 그러면 패널은 뭐냐면은 그거를 수시로 검증하고 보고서를 내서 다음번에 그 또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만들어질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고 아. 또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인데 예. 이게 해체된 거예요. 중국, 러시아가 임기 연장을 반대해서. 임기 연장을 반대해서.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어. 여태까지 있었던 6건의 제재 결의안이 전부 무용지물이 된다 이 뜻이요.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구가 없어지네.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지. 그럼 북한은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당히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뭐 100%는 아니겠지만 우회로를 마음 놓고 구축해서 그건 형식적인 제재안으로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식으로. 예컨대 화물로 바다에서 이렇게 원유 선적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강으로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두만강이나 압록강에 가서.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뭘 만드는데 이때 대책이 없는 거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지난 30년 그 냉전 이후로 우리가 북한을 포위 압박했던 지정학이 예. 여기서 이제 그 다 풀리는 것이고, 그러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 윤 정부에서 더 이상 힘에 의한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게 안 통한다는 얘기고, 우리의 정책 수단이 이제 중국, 러시아가 북한 편으로 넘어감으로써 또는 중립지대로 넘어감으로써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불리한 위치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러시아와 계속 밀착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편한 방법. 게다가 이제 네. 중국과 러시아가 특히 이제 중국이 잡고 있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야 되겠죠. 네. 예. 과거에 50년대 그 반동회의 참석했던 그런 국가들. 예. 그런 국가들과는 경제 협력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그 우회 통로를 계속 만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제3국 또는 우회 통로가 음. 이제는 말을 하게 될 거고, 최근 북한 경제가 좋아진 것도 러시아하고 밀착하면서부터거든요. 그러네.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가 뭐 제재를 해봐야 무슨 자유북진 정책이다, 뭐 북한을 뭐 어쩌고 뭐 한다. 아유, 효과가 없는 거네. 더 멀어졌습니다. 더 멀어졌어요. 게다가 기술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달러 같은 경우를 북한이 왜 해킹 기술이나 이런 게 발달한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뭐 크립토 커런시 저 암호화폐로 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그냥 송금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걸 차단하는 게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이버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한일 간에도 이제 사이버 협력 이 위원회를 별도로 만든 게 윤 대통령이 그걸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막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암호화폐 뭐 탈취라든가 자꾸 이런 들어간다던데. 그거는 왜 그 암호화폐냐 하면은 탈취가 안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중앙의 권력이 통제를 못 한다는 게 그 뜻인데 뭘 맞아요. 블록체인 기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기술적으로도 북한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는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중국이랑 그리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저렇게 계속 저러면 저럴수록 뭐 북한으로서는 어떤 뒤 배경이 굉장히 좀 넓어지는 상황이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패스라고 했잖아요. 네. 뭐 그 한반도 패스, 뭐 한국 패스,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 패스가 될 것 같은 게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북한이랑 뭔가 하려고 하는 듯한, 중국이랑 네. 뭔가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지난달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예. 그 기시다 총리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기에 만나고 싶다는 전갈이 왔다. 이걸 전격적으로 공개하게 이르렀거든요. 예. 엄청나게 북한에다가 대화 공세를 퍼붓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예, 기시다 총리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일본이 최근에 아주 중요한 국가의 성격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어요. 이제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사령부가 탄생했고 또 주일미군 사령부하고 이제 거의 동시에 어떤 전투 행동이 가능한 나라로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방위비 2배 늘린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전투적인 어떤 그 임무 수행이 가능하면 이게 대만 해협을 앞두고 예. 착착 준비가 진행되고, 그러는 반대편에서는 외교 공세, 이제 주변국을 경영하겠다는 이런 대국 전략이 지금 그 올해 주변국 상당히 중에서 한국도 있어요? 아니 이제 한국은 알아서 기어들어 오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중국, 북한 이런 나라들, 러시아하고도 자주 만나요. 아니 이게 지금 의원님 말씀이 심상치 않게 들리는 게 이번 달에 미일 기시다하고 바이든하고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외신들 보니까 미일 동맹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 같은데? 그겁니다. 자, 지금까지 자위대는 네. 몸집만 컸지 전투를 할 수 없는 행정군대였다면 그렇죠.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단일한 지휘 체계, 이 통합사령부가 올해 말에는 미국이 줄 것 같아, 일본한테.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 주일미군의 체제도 변혁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연합작전이 대만 해협에서 바로 가능한 체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밑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밑에 한국이 윤석열 아까 이제 기어 들어갔으니까 이 말씀을 드렸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한미일 동맹이라고 이제 말할 수는 없고 한미일 협력하면서 그 미국과 일본 밑에, 심지어는 미국 제일 위에, 일본 바로 그 밑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밑에. 그런데 그걸 보는 시금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끔찍한데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특히 윤석열 정부에 독촉하는 답변은 그 대만 사태 때 한미일 공동 행동 비상계획을 수립하자는 얘기인데 아직 한국 정부가 답을 안 줬다. 대만 사태 때 한미일 공동 계획을 수립하자. 비상계획을 야. 공동 수립하자는 건데 아직 한국 정부가 답이 없다. 큰일 났는데. 그런데 네. 이걸 독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선거도 있고 뭐 하고 해서 답을 안 줬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미측의 얘기는 애시당초 인도 태평양 전략의 출발점이 대만의 그러니까. 였다. 네. 이게 빠지면은 무슨 인도 태평양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 네.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해주라. 네. 이게 이제 선거 끝나면 답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미국 외신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일본은 해병대랄지 실전 경험이랄지 뭐 육군이 약하잖아요. 자위대가. 네. 원래 그렇게 헌법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 대만에 이제 중국이랑 전쟁을 할 때 대만은 섬이기 때문에 그거를 상륙 작전을 하려면 해병대가 필요한데 네. 미군이 할 수가 없고 옆에 나라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가장 강한 해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이다. 그런 뉘앙스의 이제 글들이 나와가지고 섬뜩하더라고요, 이게. 거기에 이제 그 아시아 전략 지수를 평가하는 로위 연구소라는 데서 매년 그 전투력 지수를 발표하는데 아시아 인도 태평양에서 역시 1위 국가 미국이고 2위 국가는 한국으로 돼 있습니다. 일본은 8위였어요. 그런데 이 합동사령부가 탄생하면 그 3위로 튀어오를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투 투입이 가능한 전력 지수. 이렇게 했는데 한국군의 준비 태세와 훈련이 미국 다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 최강이지. 그래서 이 한국을 빼놓고는
절대 못해 이 사람들이. 그 근데 사람은 안 우리는 된다. 그거는 개입하면 안 되거든. 나라 망하거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선거 때까지 미뤄왔다는 건데 선거 예. 끝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지정학적 과제가 그렇습니다. 놓여 있는 거예요. 바이든과 기시다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 결과는 꼭 유념해서 지켜봐야 되는 이슈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 매우 중요합니다. 김종대 의원님 모시고 다시 음. 한번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네. 나누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시죠. 예, 예, 예. 지금까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치본색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최경련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TV의 홍보를. 정치본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